이번 포스코의 오하이오 철강 합작 철수는 단순한 사업 철회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보호주의 압박에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입니다. 7년 동안 62억 달러가 들어간 초대형 프로젝트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서울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발동되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국이 미국식 일방적 규칙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철강 기술, 예를 들어 포스코의 고만간강이나 초고강도 기가스틸은 미국 내 어떤 기업도 대체할 수 없는데 그런 나라에게 미국산만 써라라고 강요하는 건 동맹이라기보다 강압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은 예상치 못한 철수라고 난리지만 사실 포스코는 몇 년 전부터 경고를 해왔죠. 2024년에 포스코가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서한 기억하세요. 바이 아메리카가 적용되면 공급망 붕괴가 발생한다. 미국은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미국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미국은 정말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부르던 하청업체로 여긴 걸까요? 그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무시당한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이 미국 조선 이방산 이 전기차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한국은 미국 시장에 무임승차해왔다고 발언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을 묵과할 리 없었습니다. 이번 철수는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약한 동맹이 아니다라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계속 한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포스코의 과감한 결단은 국가적 자존심을 지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일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본은 지금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철강 생산이 급감하고 있고, 중국은 저가 공세로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우리 규칙을 따라라 라고만 했습니다. 포스코가 철수하면서 미국 공장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오하이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 직원들 몇 명이 철수 발표 직후 미국 측 관리자에게 우리는 3년 전부터 말해왔다. 당신들이 듣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건 이미 예고된 파국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 묻고 싶군요. 트럼프 행정부는 과연 한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정보 보고를 받는 백악관이라면 한국 내 여론, 이재명 정부의 기조, 포스코의 글로벌 전략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이런 무리수를 둔 건 한국은 절대 반항하지 못한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까지 세계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가볍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사태가 정확히 보여준 셈입니다. 한국 내부 반응도 흥미롭죠. 많은 국민이 잘했다. 이제는 미국 눈치 보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한국이 예전처럼 미국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산업표준을 만들고, 한국이 세계 공급망을 주도하고, 한국이 동맹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시대입니다. 포스코의 결정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포스코의 철수 발표가 나가자마자 월스트리트는 문자 그대로 붕괴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표 후 48시간도 안 되어 미국 산업 건설, 국방 관련 종목들이 연쇄적으로 급락했죠. 특히 철강, 인프라, 전기차 보조부품, 군수산업에 의존하는 종목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포스코와 관련된 31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220억 달러가 증발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투자 심리 하락 때문이 아니라 실제 공급망의 뿌리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경고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번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포스코의 철강이 미국 조선, 항공, 자동차, 심지어 원전 건설에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급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기업 실적 추락을 넘어 산업 자체가 위축된다는 뜻이죠.
블룸버그에서는 이 사태를 두고 철강 없는 초강대국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단지 650억 달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미국이 공급망 주권을 상실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기저에는 한국에 대한 과소평가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을 대체 가능한 중간 부품국으로 생각했어요. 포스코 철수가 발표된 날, 월가 애널리스트들조차 포스코의 철수는 일시적이며 다른 공급처로 대체 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했죠. 그런데 24시간이 지나고 나니 대체 가능한 공급처는커녕 일본조차 철강 재고가 바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최근 수출 규제와 친환경 전환으로 생산량을 줄여왔고 중국산 철강은 이미 미국 내 인증 기준에 미달된다는 게 수차례 확인됐거든요. 결국 미국은 대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하필 지금 포스코는 이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건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바이 어메리커로 모든 파트너를 고립시키는 순간을 전략적으로 포착한 거죠. 그들은 이 사태가 미국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음을 계산했고 실제로 금융시장부터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월가가 반응하는 속도는 곧 산업계의 반응이고 산업계의 반응은 정책 실패로 이어집니다. 지금 미국은 그 도미노 효과의 첫 페이지를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철강 관련 ETF들, 특히 국방산업이나 스마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펀드들도 줄줄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미국 대형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한국이 캐나다, 유럽 철강 비중을 확대하라는 리포트를 긴급 발행했습니다. 월가 내부에서도 한국이 철강의 새로운 오펙이 됐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의 철수는 단순한 생산 중단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자산의 구조를 뒤흔든 변수로 작용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미국의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미국이 먼저 우리가 만든 규칙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해놓고 한국이 빠지니 이제 와서 배신이라고 말하는 건 동맹이 아니라 지배관계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꼴이죠. 이재명 정부가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건 당연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 중소건설업체들, 예를 들면 미시건,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지에 위치한 업체들은 포스코 철강이 끊기자마자 공사 일정이 줄줄이 밀렸다며 파산 위험을 호소하고 있어요. 철강이라는 게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산업의 혈관이라는 사실을 미국은 너무 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하이오 공장이 멈췄다는 뉴스가 나간 지 이틀 만에 1만 8천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무기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중 60% 이상이 지난 7년간 포스코와의 합작 프로젝트에 정규직으로 투입된 근로자들이었고 나머지도 대부분 현지 철강 물류 설비 하청업체에 속한 인력들이었죠. 미시간, 인디애나, 펜실바니아, 켄터키 등 전통적인 산업벨트 지역에 일터가 증발했다는 절망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단순 해고가 아니라 이들이 다시 돌아갈 공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트럼프의 강경보호주의가 우리 일자리를 죽였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죠. 정치적 오만이 불러온 대규모 사회적 붕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미국의 철강 산업은 이미 자체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인데 포스코 같은 글로벌 기술 파트너 없이 버틸 수 있다고 착각한 게 문제였습니다. 현지 노동조합도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어요. 이 철강노조 지도자는 이건 한국의 배신이 아니라 워싱턴의 기만이라고 단언했죠. 저는 그 말이 핵심을 찔렀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왜 포스코 같은 전략적 파트너조차 믿고 함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분노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포스코가 현장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투자했고 안전, 품질, 고용 측면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운영했는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인디애나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손을 걷어찼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산업벨트 전체에 번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태가 단지 철강 산업의 위기를 넘어 미국 정치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표를 의식한 단기적 보호주의가 수십 년 쌓아온 산업 파트너십을 무너뜨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워싱턴에서는 포스코 철수가 갑작스럽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이미 수차례 경고가 있었고 바이 아메리카를 무리하게 적용한 건 미국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사전 조율도 유연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의 대혼란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미국은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자들을 구제하려면 포스코 같은 신뢰 가능한 파트너들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만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집이 지금 수만 명의 생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현실을 그는 정말 알고는 있는 걸까요? 고용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가족이고 지역사회고 희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는 그 희망을 너무 가볍게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사태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저는 한국의 입장이 점점 더 단호해질 거라고 봅니다. 한국 기업이 진정한 동반자 대우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추가 투자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 사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중견 기술 국가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산업 파트너가 아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포스코 사태는 단지 철강을 넘어 미국 몰락의 신호탄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숫자 하나를 봐야 합니다. 미국 중공업, 방산, 전기차, 조선, 항공 등 주요 산업에 공급되는 철강의 42%를 포스코가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조달 비중이 아니라 미국 산업이 포스코 철강 없이는 완전히 멈춘다는 뜻이에요. 특히 포스코가 공급하던 고강도 경량 합금은 미 국방부의 핵심 장비, 예를 들어 잠수함 외장, 미사일 발사대, 전투기 착륙 기어에도 쓰이는 전략 물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한국이 늘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철강을 내줄 거라 믿었죠. 그 착각이 지금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겁니다. 놀라운 건 워싱턴조차 이 비중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백악관이 뒤늦게 국방부 상무부의 요청에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의 철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생산 중단이 예상되는 산업이 무려 127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24개는 군사안보 직결 분야였고 43개는 반도체 배터리, 로봇 자동화처럼 첨단 산업의 골격을 이루는 분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그동안 자급자족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포스코 철수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중요한 전략 자산을 포스코 한 곳에 의존하면서도 정책은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이건 단순히 공급망이 아니라 외교의 안보의 산업까지 통합된 신뢰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바이 아메리카 같은 규제로 한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협력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한국산 철강에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포스코 공장은 계약에서 제외하고 심지어 국방 프로젝트에서도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한국을 열등 파트너 취급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철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일본과 비교해도 답이 나옵니다. 일본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음에도 기술 탄력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한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포스코는 일본 철강사보다 30% 이상 빠르게 고강도 합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생산 비용도 15% 낮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일본 쪽 손을 먼저 잡으려 했어요. 결국 이번 사태는 미국이 그동안 누가 진짜 파트너인지를 오판해온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보자면 포스코의 기술력은 단순한 산업 자산을 넘어 외교적 지렛대 역할도 해왔습니다.
최근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포스코에 특별 규격을 맞춘 조달 계약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는 건 단순한 철강이 아니라 탈탄소 시대에 맞춘 녹색 고강도 합금이라는 새로운 전략 자원입니다. 미국만 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도, 공급 안정성도, 동맹 신뢰도 모두 놓친 결과가 지금의 붕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처음으로 전략 물자 위기 보고서를 내면서 포스코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군 해군 복합 개발 계획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망간 복합강, 육군의 기동장비용 방탄 합금 등도 전부 포스코 독점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미국은 자국 기술로 그걸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부는 정치적 체면을 위해 이 문제를 감추려 들고 있죠. 하지만 산업은 정치와 달라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처음으로 불이 켜진 건 새벽 2시 10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무장관을 긴급 호출했다는 보도가 바로 그 시점에 나왔습니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모든 회의가 전면 취소됐고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포스코 철수 관련 자료와 그래프, 기자 브리핑 초안까지 마구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콱 내리치며 이건 미국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했죠. 문제는 이 사태의 본질을 여전히 한국의 배신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신당한 쪽은 누구입니까? 포스코는 수차례 경고했고 협의도 요청했으며 미국이 그 신호를 무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복수극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즉시 서울과의 고위 통화를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일방적 정책 전환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정책 오류에 직접 맞서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미국이 무조건 요청하면 움직이던 과거의 외교 프레임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에서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차가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한미동맹을 정치 자산으로 활용해온 그가 이제는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동안의 동맹이 대등했습니까? 바이 아메리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 미국은 늘 자신이 만든 규칙만을 강요했고 한국의 입장은 부차적이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철수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한국의 침묵 전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안에서 단 한 번도 공격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문서와 수치, 과거 협정 자료를 기반으로 조용히 대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측에 전달한 보고서에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지속될 경우 한국 기업은 3년 내 미국 내 전략 투자 70%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를 예외적인 돌발 변수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상무장관에게 유럽이나 일본이 남아있다면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며 회의에서 낙관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술 한계와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미 주요 계약에서 밀려나고 있고 유럽은 지금 한국과 새 공급망 체제를 구축 중입니다. 트럼프의 현실 인식은 20세기 시점에 멈춰 있고 세계는 21세기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미국 내부에서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부 보좌관은 포스코를 잃는 건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지는 일이며 동맹의 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을 되돌릴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다시 돌아올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철수를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의 신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스코의 철수는 단지 오하이오 공장 하나가 멈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산업 전반에서 도미노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GM입니다. GM의 전기차 핵심 모델인 알티움 시리즈는 포스코가 공급하는 초경량 고강도 강판 없이는 차체 구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철강 수급이 끊기면서 미시간주에 위치한 생산 라인이 전면 가동 중단에 들어갔고 2천여 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이 무급대기로 전환됐습니다. GM 내부에서는 6개월치 재고를 축적해놨다고 해도 차량당 소모량을 계산하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GM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드는 더욱 심각하죠. 일리노이주의 대표적인 전기 픽업 트럭 생산 공장에서 포스코 철강이 차지하던 비중은 무려 78%에 달했습니다. 포스코 특수강은 단순한 외장재가 아니라 배터리 하우징과 전자제어, 장치 보호용 프레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포드는 현재 수입 철강으로 대체를 시도하고 있지만 품질 기준 미달로 전체 조립 공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드 기술부문 부사장이 내뱉은 한마디가 상황을 요약해줍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접어서 보관할 수는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생산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충격은 국방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와 장거리 폭격기 일부 부품 역시 포스코의 항산화합금 소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온 고압에 견디는 유기복합 강판은 미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기업이 없고 일본도 비슷한 기술은 있지만 포스코만큼 대량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록히드 마틴은 텍사스 생산단지를 일부 폐쇄하고 핵심 연구 부품 테스트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는 이 사태를 작전 일정 차질 위험으로 명시하고 공급자 이탈로 인한 전력 공백 발생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이를 산업적 위기보다는 일시적 조정 문제로 축소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무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전직 국방부 조달본부 고위 인사는 이번 사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기 창고가 텅 비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방산산업이 포스코라는 하나의 축에 의존해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군요. 과연 이런 수준의 의존을 하면서도 미국은 왜 포스코를 전략 파트너가 아닌 공급업체 수준으로만 취급해온 걸까요? 그 질문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미국은 기술력을 가진 동맹국이라 해도 자신들의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단순히 철강 수출을 멈춘 게 아니라 의존의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EU, 캐나다, 중동 등과 새로운 공급 협정을 체결하며 미국 없는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죠. 이건 철강을 둘러싼 공급 전쟁이 아니라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전면적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번 도미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이 포스코의 철수를 두고 갑작스럽다, 예고 없이 철수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포스코는 2024년부터 공식 문서와 회의록, 서한을 통해 미국 정부에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카가 현실화되면 공급망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었죠. 특히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백악관에 전달한 전략보고서에는 포스코는 기술 독립성과 규제 일방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며 현재 방향이 지속되면 철수 가능성이 있다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외면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사태를 자초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포스코가 그동안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언론에 흘리는 언사 하나 없이 트위터나 기자회견도 없이 오직 공식 루트를 통해 미국 정부에 수차례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중함이 오히려 배신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되었죠. 이건 너무도 부당한 일입니다. 포스코는 도망치듯 떠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경고와 대안을 제시했고 오직 미국 정부가 그것을 무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예고 없는 철수는 사실상 예고를 듣지 않은 무능을 가리는 변명일 뿐입니다. 이번에 포스코는 입을 열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포스코 글로벌 전략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위해 미국을 선택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닌 규제 대상처럼 취급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기업의 불만이 아니라 동맹 구조 전체를 향한 구조적 문제 제기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조건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대등한 목소리를 내는 기술 파트너이며 포스코는 그 목소리를 대표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주요 언론과 산업계는 포스코의 반론 자료가 공개되자 한국이 충분히 경고했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철강은 전쟁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동맹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는 미국의 독선적 정책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산업계 인사들조차 포스코의 철수가 예고된 반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포스코가 단지 미국에서 철수한 게 아니라 그 철수 자체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포스코의 결정에 힘을 실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 다자간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방향 전환이 아니라 한 국가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조용하고 논리적으로 전 세계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지금 진짜 무엇을 잃었는지를 곱씹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프레임 전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무시당했는지, 누가 경고했고 누가 거부했는지는 모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포스코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신뢰를 지켜온 기술국가 한국의 상징이자 정당한 결정을 내린 주체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변명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이번 철수는 그 모든 과거에 대한 종결이자 새로운 국제 산업 질서를 향한 입장 발표였습니다. 포스코는 떠난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포스코가 미국 철강 시장에서 철수한 지 불과 2주 만에 서울은 전혀 다른 지도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독일 브레멘시는 포스코와의 전략적 합작을 통해 북유럽 조선 건설 산업에 필요한 고탄성 특수강 생산 기지를 설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이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포스코 그린스틸존이라는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포스코의 탄소 중립 기반의 생산 라인 전환 보조금까지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미국이 바이 아메리카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틈을 타 한국이 재빠르게 새로운 공급 네트워크의 중심에 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표준의 이동이에요. 유럽연합은 이미 포스코의 기술력에 맞춘 철강 품질 규격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럽 규격 N과 미국의 ASTM 기준에서 벗어나 K 규격 기반의 새로운 동맹 철강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 철강이 어디서 생산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산업 표준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싸움에서 미국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고 한국은 주도권을 쥔 유일한 국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재명 정부의 결정 구조가 단순히 경제 논리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정부는 글로벌 전략을 철저히 산업외교 통합 관점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협정서에도 친환경 소재 동맹, 전기차 기반 원자재 공동 조달, 양국 방산 공급망 연동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철강 하나만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전체 첨단 산업 공급망의 축을 바꾸는 협정입니다. 미국 없이도 돌아가는 세계, 그것이 지금 한국이 만들고 있는 질서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떤가요? 도쿄는 이번 사태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유럽 측은 일본과의 협상을 구조적 비효율성과 온실가스 배출 우려를 이유로 중단했고, 캐나다도 일본 철강사에 제안했던 세제 혜택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 지속 가능성, 납기 속도 등 모든 면에서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어요. 이번 유럽 한국 캐나다 삼각동맹은 단순한 시장 점유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전략적으로 고립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기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한 신형 공급망 파트너들에게 최대 10년간 탄소 국경조 정세를 면제하고 각국 정부는 포스코 공장 설립 시 공공조달 우선권까지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국가 간 거래가 아니라 전 지구적 산업 재편을 주도하는 연합체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공급허브로 세계 질서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건 K강철의 부상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오만한 자국 중심주의가 몰락하고 한국이 산업 기술 외교를 하나로 묶어전 세계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언제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득받는 쪽이 아니라 선택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이 그 선택 밖에 놓여 있습니다. 포스코 철수 여파가 미국 산업계를 휩쓸고 있는 와중에 정치권도 폭풍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미시간과 펜실바니아, 오하이오 등 제조업 기반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회견을 열고 바이 아메리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고립시켰다며 그 책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상원 청문회장에서 공화당 소속 산업위원장이 직접 동맹을 적처럼 다룬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철강대란이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장 내 모든 시선이 멈췄고 침묵이 돌았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공화당의 절대 권력이었고 누구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 포스코 사태는 그 균열을 처음으로 드러낸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미국 고립주의로 전락했다는 내부 성찰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한 공화당 의원은 포스코 없이는 우리 지역구 공장은 3개월도 못 버틴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밀어낸 정부를 지지해왔다고 발언해 여론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내부 반란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민주당도 조용히 웃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오히려 포스코와의 관계 회복을 주장하며 한국은 단순한 거래 파트너가 아니라 동맹의 미래를 공유할 전략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있죠. 흥미로운 건 지금 이 사태를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는 트럼프 책임론과 대한민국과의 재협상 필요론이라는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신중히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 전체가 지금 포스코를 둘러싼 산업정책 전쟁에 빠져든 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포스코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이건 배신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진행자가 그들은 2024년부터 수차례 경고했는데 왜 무시했느냐라고 되묻자 말을 돌리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참모조차 대통령이 정책에 있어서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를 승리의 상징이 아닌 산업 붕괴의 책임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그를 옹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 지지층이 주로 비제조업 지역에 분포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실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철강, 자동차, 기계산업 중심지이고 이곳의 여론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포스코 철수 이후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지지율은 11%나 하락했어요. 정치의 뿌리가 산업 기반에 있다는 진실이 다시 확인된 순간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단순히 트럼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산업 정책 전체가 한 나라, 그것도 동맹국을 얕잡아보는 태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경고했고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며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그때마다 우리가 규칙이다라는 자세로 밀어붙였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는 단지 철강이 아니라 정치 신뢰의 붕괴이자 지도력의 실패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오하이오주의 철강단지 영상을 보셨습니까? 광활했던 생산 라인은 멈춰섰고 뜨겁게 타오르던 용광로는 꺼진 지 오래입니다. 몇몇 현장에는 불 꺼진 전광판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대신 텅 빈 주차장과 철조망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21세기 산업전쟁의 폐허라고 표현했죠. 포스코 철수가 단지 무역 갈등이나 계약 종료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언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미국의 산업 심장이 멎은 그 자리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침묵과 녹슨 철만이 남았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거기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분주한 지게차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금속의 진동, 점심시간 노동자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두 사라졌죠. 현지 주민 한 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린 하루아침에 도시 전체를 잃었다. 이것은 단지 산업의 붕괴가 아니라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거리, 주말마다 열리던 지역시장, 철강회사가 후원하던 학교 장학금.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비롯된 정책 한 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피해가 단지 경제적 수치로 환산될 수 없다는 겁니다. 1만 8천 명의 해고자 뒤에는 수십만 명의 가족과 지역 상권이 함께 무너지고 있어요. 현지 자영업자들은 하루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고 부동산 가격도 폭락세입니다. 오하이오뿐이 아닙니다.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은 하나같이 묻고 있어요. 왜 정부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는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보수 언론 일부는 여전히 한국이 뒤통수를 쳤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포스코는 지난 3년간 무려 17차례에 걸쳐 경고했고 하부 2조 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측은 그걸 묵살하고 바이 아메리카라는 독단적 정책을 밀어붙였죠. 포스코가 도망간 게 아닙니다. 밀려난 겁니다. 미국이 스스로 산업 파트너를 밀어낸 결과예요. 그런데도 언론은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데 급급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태도로 미래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마주한 풍경은 마치 전쟁 이후와 같습니다. 총탄은 없었지만 삶은 무너졌습니다. 무역전쟁이라 불렀지만 그 피해는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늘 그렇듯 가장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기술자, 용접공, 배송기사, 정비사, 그들의 가정과 아이들.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식의 동맹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자존심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 종속이 아닌 재편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녹슬지 않는 철강을 만들고 있고 미국은 녹슬어가는 자존심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놓치고 있는가입니다. 미국은 자신이 만든 룰에서조차 스스로 무너지고 있고 한국은 새로운 질서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 폐허 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는 더는 미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단지 철강을 철수한 것이 아니라 더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포스코가 미국 철강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뗀 바로 다음 주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의 제철소에서는 24시간 풀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유럽, 캐나다, 호주, 아랍에미리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규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심지어 북유럽 최대 방산기업도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신규 전차 프로젝트에 포스코를 독점 공급사로 선정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닙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거부하고 서울 중심의 철강 동맹을 재편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포스코는 예전부터 철강을 단순히 원자재로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극저온 LNG용 합금강, 고온 방열 초경량강, 그리고 친환경 선박용 망간강 등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전략 철강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왔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지금 미국 없이도 전 세계 주요 산업 프로젝트의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차세대 핵융합 실험장에도 포스코 합금이 들어가고 있고 캐나다의 해저 송전 프로젝트에도 한국 강판이 투입되고 있어요. 미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확실히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엔 이재명 정부의 통상 전략이 있습니다. 외교, 산업, 에너지, 국방을 하나로 묶어 한국을 공급망 중심 국가로 전환하는 청사진이 이미 가동되고 있었고, 이번 사태는 오히려 그 계획을 앞당긴 계기가 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포스코는 이제 더 이상 철강만 팔지 않습니다. K강제솔루션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설계, 납품, 유지보수, 인증까지 통합된 산업 패키지를 수출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표준 수출입니다. 이제 산업의 룰은 미국이 아니라 서울이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요타, 미쓰비시조차 한국산 강판을 검토하고 있고 후지스는 포스코의 비자성 특수강을 자사 서버 케이스에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 철강의 제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뒤를 쫓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값싼 철강으로 저개발국 위주 수출에 머무르고 있고 품질, 납기, 안정성 어느 것 하나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전 세계 고부가 가치 산업은 하나같이 포스코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국제철강협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포스코는 글로벌 전략 철강 공급의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말은 단지 판매량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정확한 소재를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철강이 단순히 무겁고 딱딱한 금속이라는 인식은 이제 옛말입니다. 지금의 철강은 우주항공, 극지탐사, 핵융합, 전기차, 방산을 연결하는 미래의 핵심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자산의 허브에 서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포스코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조달 기준을 발표했고 중동은 탄소제로 철강 프로젝트에서 포스코와 함께 스마트 제철소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기술, 물류, 규격, 국제협약까지 통합해 전 세계 철강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이 자초한 빈자리를 한국이 완전히 점령한 셈이죠. 그것도 소리 없이 단단하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포스코 철수 이후 벌어진 산업 붕괴와 월가 충격, 노동자 해고 사태가 정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으로 번지자 외교의 통상 국방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대통령 특별협상단을 서울로 급파했습니다. 급조된 이 대표단은 청와대에 긴급 회동을 요청하며 철강협력복원과 전략적 관계 재정립이라는 문구를 담은 비공식 서한까지 보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요청에 단호히 구조적 원인에 대한 책임과 정책 폐기 없이는 의미 있는 대화가 어렵다며 정중한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선택하는 입장에 서 있고 미국은 요청하는 위치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외교사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과거엔 미국이 동맹이란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한국이 그 지시에 따르는 구조였죠.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협상의 조건으로 단 하나, 바이 아메리카 폐지와 재신뢰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측은 즉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결과적으로 회담은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미국의 진심을 외면했다고 비난했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를 되돌릴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은 협상단을 환대하되 실질 협상 대신 산업통상부 국회 공동 브리핑을 주선했고 그 자리에서 포스코 철수에 이르는 4년간의 문서, 서한, 회의록 등을 언론과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경고했고 충분히 인내했다. 그 한마디가 미국 언론을 뒤흔들었죠. MBC는 서울이 공개한 자료는 미국의 일방적 보호주의가 어떻게 동맹을 파괴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외교적 거절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변했고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 협상단을 보냈을까요?
겉으로는 산업 안정 때문이라지만 실제로는 국내 정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서부 주요 경합주에서 철강 붕괴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감지되면서 트럼프는 더 이상 강경 보호주의를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에 몰렸죠. 그런데도 그는 내부적으로 조건 없는 복권은 패배처럼 보인다며 끝까지 포스코와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존심 하나가 백악관과 청와대의 문을 다시 걸어 잠그게 만들었습니다. 협상이 무산된 직후 서울의 반응은 더욱 조용했고 더욱 단단했습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도 예외로 두지 않고 동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만을 지속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는 한국 산업 전략의 핵심이자 단순한 수출 기업이 아닌 글로벌 책임 기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없이도 세계가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미국이 있어도 독단이라면 필요 없다는 결단이 동시에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포스코를 잃는다는 건 단순한 철강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전략 동맹의 신뢰를 완전히 잃는 것이며 향후 반도체, 배터리, 방산, 에너지 등 모든 첨단 공급망에서 고립되는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건 없는 충성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전략적 신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 포스코와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이, 또 다른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은 점점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도쿄는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지 못하고 내부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포스코가 철수한 자리를 일본이 대신할 거라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달청은 포스코 철강의 대체 공급처로 일본 업체를 검토했지만 기술력, 납기, 탄소 중립 기준, 가격 모두에서 탈락했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대표 기업들조차 한국산 철강으로의 교체를 공식 검토 중이며, 심지어 혼다의 북미 전기차 프로젝트 일부 라인에는 이미 포스코 소재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지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일본이 쥐고 있던 아시아 기술 우위국이라는 상징 자체가 한국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방산 부문에서의 변화가 극적입니다. 일본은 자위대용 잠수함 외장 재료로 자국 철강을 고집했지만 최근 NATO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에서 포스코 합금이 적용된 모델이 채택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제안한 K 기반 선체 표준화 계획이 통과되면서 일본은 방산 철강 시장에서도 밀려나게 된 겁니다. 이는 단순히 철강이 아니라 동맹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나이 다카이치 총리는 내부 보고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통해 역설적으로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포스코가 철수한 자리를 일본이 자연스럽게 채울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고, 도쿄 재계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 반전 시나리오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산업계는 미국도 일본을 믿지 않는다는 인식에 빠져 전략적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경쟁도 일본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중국은 양으로 밀어붙이지만 품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품질은 있어도 공급 속도나 가격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품질, 속도, 기후 기준까지 모두 갖춘 유일한 파트너가 됐어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K-스틸 얼라이언스는 이제 단순한 공급 연합이 아니라 기술 규격과 군수 표준까지 통합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국은 그 플랫폼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요타는 이미 북미 공장에서 생산되는 세계 차종의 하체 강판을 한국산으로 바꾸는 내부 지침을 확정했고, 미쓰비시는 인도네시아 공장 확장 계획을 취소하고 부산 항만을 거점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처 다변화가 아니라 기술 신뢰 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한국에 배워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알려졌죠.
도쿄는 아직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현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시장 경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국제 전략적 입지의 실질적 후퇴입니다. 과거 미국이 일본을 통해 아시아 산업을 조율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워싱턴과의 산업 연결망, NET와의 방산 협력, EU와의 환경 표준올, 오브 이트 이즈 무빙 토워드 솔. 일본은 그 흐름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밀어낸 포스코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포스코 철수라는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산업 공급망 전반의 구조를 다시 그리는 중입니다. 미국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 아니 미국을 배제해야만 안정되는 시스템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대서양 공급망 재편 로드맵을 발표하며 한국을 주요 전략 파트너로 명시했습니다. 기존 미국 중심이던 고강도 철강, 전기차 프레임, 방사능 합금 조달 체계에서 한국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55%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기초 단위가 바뀌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철강은 미국이 기준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WTO는 이번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고 다수 회원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산업보호주의가 글로벌 공급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와 호주도 미국을 비판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을 찾고 있고 서울이 그 정중앙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UAE는 포스코와의 그린 제철소 공동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인근에 한국 철강 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 특구 설립을 공식 추진 중입니다. 아프리카 연합도 철도 발전소 공항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산 철강을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했죠. 미국이 과거 정치적 영향력을 앞세워 확보했던 지역들에서 이제는 한국이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변화는 빠르고 깊습니다. 독일은 포스코 기준에 맞춘 강제 통합 인증제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포스코를 포함한 K철강그룹을 차세대 항공기 소재 공급 체계의 주축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건 단지 품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공급 안정성, 납기 속도, ESG 기준, 그리고 외교적 신뢰까지 모두 갖춘 유일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 기준에서 탈락했고 중국은 신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서울입니다. 산업의 미래를 논하려면 이제 서울에 가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미국을 점점 더 외톨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조선, 전기차, 반도체, 방산 프로젝트들은 한국산 철강 없이 진행이 불가능한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글로벌 산업은 정치가 아닌 공급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의 정치적 자존심을 감안해줄 여유가 없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모두가 한국과 연결되고 있고 미국은 그 연결망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부상이 아니라 미국 중심 구조의 붕괴입니다. 산업표준, 기술 규격, 공급망 신뢰 올 오브 이트 이즈 노 롱거 어바웃 미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바뀌는 데는 전쟁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선택 포스코의 철수, 그리고 서울의 단호한 대응만으로 세계는 새로운 중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중심은 서울이고 남은 나라들은 그 궤도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포스코의 철수는 철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강을 넘어서 질서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의 보호주의, 일본의 기술 신화, 중국의 양적 확장 올 오브 이트를 뛰어넘어 한국은 스스로 세계의 중심에 서기로 한 겁니다. 지금 서울은 조용히
그러나 가장 거대한 혁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도 시위도 아닌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평화로운 지배의 구조입니다. 포스코는 생산을 멈춘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이고 그 방향은 곧 산업 문명의 방향이 됩니다. 실제로 세계는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미국이 포스코를 잃은 이후 철강뿐 아니라 배터리, 조선, 반도체, 방산 분야에서도 K 공급망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이 산업 생태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닌 시스템 그 자체로 확장되고 있고, 포스코는 그 시스템의 시작점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시스템에서 스스로 이탈했고, 일본과 중국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세계는 이제 그 표준을 따라가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묻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포스코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한국은 왜 이토록 단호했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불공정한 동맹 아래에서 한국이 희생하는 구조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는 단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엄을 시험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 시험에 흔들림 없이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이지 하청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로 한국은 약속된 미래보다 스스로 결정하는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경제 영역을 넘어서 지정학과 외교, 전략까지 파급되고 있어요. 포스코의 선택은 미국과의 결별이 아니라 종속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독립이었고, 고립이 아니라 중심으로의 이동이었죠. 한국은 이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세계는 그 규칙을 참고하고 따라오고, 나중에는 그 규칙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어떤 반응을 하든 한국은 더 이상 이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포스코는 철강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 질서의 언어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서울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중동은 포스코와 함께 신산업을 설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서울의 공급 시스템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서울 없이 안 되는 세상을 만든 건 누구도 아닌 포스코의 단호한 철수와 한국 정부의 흔들림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계 공급망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협력을 원한다면 기존의 오만함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그 참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득은 과거의 일이었고, 지금은 기준을 정하는 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포스코를 주목하고 있고, 서울을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은 그 움직임을 이제서야 뒤쫓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포스코는 철강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세계의 규칙을 다시 쓴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처럼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가 서울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 문은 더 이상 미국을 향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의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한 국가가 미래를 쥐는 방식의 교과서로 기록될 것입니다. 포스코는 떠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